통찰의 시대 챕터 1-8 미술에 묘사된 현대 여성의 성욕. 슈니칠러가 여성의 내면 생활이 지닌 풍성함과 미묘함, 남성과 별개의 사회적, 성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여성의 투쟁을 묘사하고자 했다면 구스타프 클림트는 오스트리아 미술에서 유사한 발전을 이끌고 있었다. 오스트리아 모더니즘 미술은 미술이 진정으로 현대적이려면 현대적 감성을 표현해야 할 뿐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무의식적 충동을 정직하게 묘사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왔다. 클림트와 그의 피후견인인 오스카 코코슈카와 에곤 실레는 그림도 창의적 저술 및 정신분석과 마찬가지로 성과 공격성을 대하는 빈의 구속적인 태도의 밑을 파헤쳐서 인간의 진정한 내면 상태를 드러낼 능력을 지닌다는 점을 입증했다. 코코슈카는 이렇게 주장했다. 표현주의는 프로이트가 발전시킨 정신분석과 동시대에 발전했으며 정신분석과 경쟁관계에 있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프로이트주의자이자 모더니스트다. 우리 모두 겉모습 아래로 깊숙이 들어가고 싶어한다. 클림트는 빈 미술 분야에서 새로운 모더니즘 운동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다. 겉모습 아래쪽을 파헤친 최초의 오스트리아 화가로서 그는 19세기 전반기 오스트리아 화가들의 특징이었던 극적이고 역사적인 양식과 결별하고 인상주의와 폭발적으로 분출한 빈 표현주의 양식들 사이의 전이 단계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클림트는 화려한 장식이 특징인 세계를 휩쓴 아르누보 양식의 빈 형태에 해당하는 유켄트 슈틸 미술을 프랑스 후기 인상파 작가들과 세잔, 그리고 비잔틴 미술에서 이끌어낸 추상적인 모더니즘 양식, 평면적인 묘사와 결합했다. 하지만 클림트가 양식 측면에서만 선구자였던 것은 아니다. 그는 그림의 죽음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등장시키고 여성의 성욕과 공격성이라는 금기시된 주제를 생생하게 묘사한 최초의 오스트리아 모더니스트였다. 빈의 선배 화가들과 달리 그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나체 모델의 성적 욕망을 억누르거나 우의적이거나 양식화한 상징 속에 숨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는 성의 쾌락에 초점을 맞춘 섬세하면서도 감각적인 그림들을 그렸지만 그의 그림 속에는 여성의 공격 능력도 묘사되어 있었다. 따라서 클림트는 양식 면에서는 장식적인 아르누보 화가였고 주제 면에서는 표현주의자였으며 두 위대한 표현주의 화가인 코코슈카와 실레로 이어지는 길을 닦았다. 클림트는 그림과 소묘를 통해 모더니즘 시대를 인도했을 뿐 아니라 빈 반체제 화가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 빈 반체체 화가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다. 1861년에 건축된 퀸스틀러 하우스, 즉 화가들의 집은 유력 기관인 미술 아카데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상당수의 화가들이 양쪽에 함께 적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퀸스틀러 하우스는 취향과 관점 면에서 점점 더 편협한 태도를 취해갔다. 1897년 환멸을 느낀 화가 19명은 퀸스틀러 하우스에서 탈퇴하여 빈 분리파를 만들었다. 클림트는 이 집단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빈 분리파는 자체 전시관을 건축한 뒤에 신진 화가들뿐 아니라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외국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클림트는 코코슈카와 실레의 초기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중요한 지원을 했다. 클림트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연애를 많이 했고 이런 연애를 통해 이성에 관해 여성에 관해 아주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여성의 성욕을 깊이 이해했고 그것을 뛰어난 소묘 능력과 결합해 여성 나체의 관능적인 모습뿐 아니라 그 이상을 묘사할 수 있었다. 그는 여성성의 본질인 감정을 포착했다. 그의 소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모델이 자의식을 갖고 화가에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알베르 엘센은 그 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소품들과 함께 받침대 위에서 관람자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이 보이면서 좌세를 취하기보다는
이제 시제로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신에게 깊이 관심을 보이는 남성이 내밀한 공간에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 자신의 창의성을 가장 대담하게 드러내는 연필, 목탄, 크레용으로 그린 무수한 소묘 작품들에서 클림트는 여성이 상대방,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이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강렬한 성적 쾌락을 노골적으로 묘사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서양 미술의 여성의 성생활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도입했다. 1913년에 그린 안락 의자에 앉은 여성, 1912년에서 13년에 그린 오른쪽을 향해 엎드린 나체를 보라. 이 소묘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프로이트의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환상세계, 공상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듯한 세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성생활을 솔직하게 묘사할 때 아마도 그는 스스로 쾌락을 즐기는 나체 여성들을 묘사한 오기스트 로댕의 소묘들, 색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오브리 비어즐리와 후기 상징주의 화가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을 것이다. 또 그는 로댕에게 모델을 직접 관찰하면서 작품을 그리는 법을 배웠다. 로댕은 모델에게 눈을 떼지 않고 윤곽을 그리는 기법을 개발했다. 그 이전의 화가들은 모델에게 눈을 뗀 뒤에 본질적으로 기억에 의존하여 소묘를 하는 방식을 썼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클림트의 여성 소묘는 그저 여성의 성욕을 남성의 관점에서 묘사한 것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그의 소묘에 담긴 대상은 모델이었고 그들의 자세는 그가 취하라고 했거나 아니면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취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설령 클림트가 여성의 성생활 가운데 제한된 측면만을 포착했다고 할지라도 그 측면들은 대다수 예술 관람자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더군다나 그 측면들은 프로이트는 물론 여성의 성욕을 살펴본 빈의 인사들 대다수가 거의 알지 못하던 것이었다. 프로이트보다 클림트가 여성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며 인간의 성을 연구하는 학자 루스 웨스트 하이머도 그 점을 강조했다. 그녀는 그림과 조각을 다룬 성적 흥분의 예술에서 클림트의 소묘를 토대로 그린 실레의 소묘를 이렇게 평한다. 이런 작품들을 남성들을 위한 그리고 여성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춘화라고 치부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이 그림들은 여성이 성적 자족성을 점점 더 자각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자각은 자연히 하지만 지극히 서서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독립으로 이어졌다. 아마 프로이트가 이 작품들을 보았다면 여성이 질 삽입이 있어야 오르가즘을 얻을 수 있다는 신화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 클리토리스 자극이 억압적인 것도 미성숙한 것도 아니며 여성이 스스로 쾌락을 얻는 혹은 누군가로부터 쾌락을 얻는 건강한 방식이라는 점도 깨달았을지 모른다. 그의 유아들과 달리 현재 남아있는 4,000점에 이르는 소묘 작품은 대부분 그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그린 것이었다. 서명이 안 된 것도 많다. 그는 다른 남성 관람자들의 호색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예술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이 그림들을 그렸다. 한 가지 중요한 예외는 1906년 클림트가 헤타이라이의 대화 새 번역본에 넣기 위해 그린 15점의 소묘였다. 이 책은 교양 있고 사력 있고 재능 있는 매춘부들이 사랑, 섹스, 절정에 관해 토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기 2세기의 신학자인 사모사타의 루키안이 저술했다. 클림트가 사파로 그려서 대중이 볼 수 있게 된 소묘들은 그가 개인적으로 간직한 소묘들과 매우 비슷하다. 예술사학자 토비아스 나터는 헤타이라이의 대화를 다룬 글에서 그 사파들을 이렇게 설명한다. 클림트는 자위행위를 통해 희열에 빠진 여성들을 묘사하고 자기 응시가 성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여성의 동성애라는 관능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 클림트는 현대적인 여성형을 정의했다. 아니, 창조하는 데 기여했다. 그런 대담한 태도가 유럽이나 미국의 미술계에 다시 나타난 것은 1920년대가 되어서였다.
비록 클림트의 여성 성생활 묘사가 빈 1900에는 급진적이고 혁신적이었을지라도 미술사에서 처음은 아니었다. 생생한, 더 나아가 과장된 형태의 성적 묘사는 선사시대 미술에서도 볼 수 있으며 에로티시즘은 역사 내내 특히 동양 미술과 인디언 미술에서 주요 주제로 남아있다. 클림트는 기타가와 우타마로가 1803년경 두 권으로 낸 화집, 화본 소상호 등의 일본 목판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우타마로의 화집은 여성이 성적으로 독립될 수 있고 스스로 성적 쾌락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에로티시즘은 초기 서양 미술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특히 스탐노스에서 출토된 고대 그리스의 화분, 로마 폼페이시의 조각과 벽화, 줄리오 피피의 그림이 대표적이다. 베네치아 화파의 위대한 마니에리즘 화가들, 조르존네, 티치아노, 틴토레토, 베로네세는 모두 여성 나체를 찬미했으며 그들의 스승인 라파엘로와 그들의 계승자인 누벤스, 고야, 푸생, 앵그르, 마네, 로댕도 마찬가지였다. 조르존네와 티치아노는 로마의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가 자유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렸다. 조르존네가 1508년 그린 잠자는 비너스와 티치아노가 1538년 이전에 그린 우르비노의 비너스 그림에서는 여신의 손이 음부 위에 손가락을 펼친 모습이 아니라 구부린 채 놓여 있다. 이 손 모양이 너무도 미묘하고 모호하기에 관람자는 이 그림들의 에로티시즘을 억누르고서 이 자세가 자유행위가 아니라 여성의 정숙함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가 아주 쉬우며 실제로 이렇게 보아왔다. 미술사학자 데이비드 프리드버그는 이미지의 힘에 감각의 검열이라는 장에서 미술사학자들조차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성적 반응을 억누르고서 그림들의 이 측면을 언급하지 않고 대신 도상학적인 해석, 형태와 색채와 구도의 미학적 평가, 기타 흥미로운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강조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관람자는 클림트의 스스로 쾌락을 느끼는 나체 그림을 보고서 그 인식, 즉 성적 반응을 억누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클림트가 서양 미술의 나체 그림, 조르존네와 티치아노의 비너스 그림, 고야의 1800년경작, 벌거벗은 마하, 마네의 1863년작 올랭피아에 이르기까지 클림트가 서양 미술의 나체 그림 전통에 추가한 것은 철저한 모더니즘 관점이었다. 순결한 비너스 대신에 당대의 실제 여성을 묘사한 마네의 올랭피아에서도 클림트의 소묘에서 나타나는 노골적인 성욕이 드러나지 않는다. 더 이전의 많은 서양 화가들과 달리 클림트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모델의 성욕을 숨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의 소묘에 그려진 나체들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여성의 모습을 검열 없이 그린 것이었을 뿐 아니라 현대적이면서 여성 해방적인 여성들이었다는 점에서 선배들의 그림 속 여성들과 다르다. 클림트는 성욕을 삶의 자연적이고 종종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으로서 묘사했다. 이 점은 옷을 다 입은 채로 흥분하여 자유행위를 시작하는 모습을 담은 여성의 소묘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더 이른 시기에 그린 나체들은 대부분 캔버스에서 관찰자를 쳐다보는 모습이다. 마치 상대 남성이 없이는 완전한 성적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없이 에로티시즘을 함께하고자 하는 듯하다. 그런 한편으로 클림트의 나체 소묘들은 남성의 응시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환상에 몰입해 있다. 이 소묘들에서 관람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내밀한 행위를 수동적으로 관찰한다. 이 역동성에는 대상의 성적 자족성뿐 아니라 관찰자의 관음증도 암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그림들은 대상자 내면의 성적 욕망뿐 아니라 관찰자의 성적 욕망도 드러난다. 여성의 몸이 말 그대로 당신의 얼굴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경악해한 나체 그림을 그린 후대 화가인 모딜리아니도
여성의 심리나 남성의 시선을 간파하는 통찰력 면에서는 클림트에 미치지 못한다. 다른 화가들의 이 모든 그림은 나체 여성의 몸이 유혹적이고 성욕을 자극한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여성이 자신의 성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경험하는지는 거의 알려주지 못한다. 클림트는 1862년 빈에서 금세공인인 에른스트 클림트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놀라운 소묘 솜씨를 발휘했다. 경이로우리만치 사실적인 스케치로 풍경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사진처럼 포착했다. 그는 고등학교를 건너뛰고 이른 나이에 빈 예술대학의 건축 장식가로서 진학했다. 그는 빈의 랑슈트라세의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건축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학업을 마쳤다. 링슈트라세 시기의 위대한 화가는 한스 마카르트였다. 그는 역사적이고 우화적인 내용을 담은 대작과 공식 초상화를 담당했다. 클림트는 젊은 화가로서 마카르트 양식을 쫓아 극장과 공공 건물을 치장했다. 1884년 마카르트가 사망하자 클림트와 동생인 에른스트에게 링슈트라세의 마지막으로 남은 큰 건물 2동의 장식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다. 미술관과 캐슬 극장 신관이었다. 클림트는 캐슬 극장 구간 관객석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888년에 그린 이 그림은 그가 마카르트와 단절하고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서 고도로 독창적인 자기만의 양식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1892년 클림트의 삶에 몇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첫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그 직후 동생 에른스트가 사망했다. 클림트는 동생의 아내 헬레네 플레게와 조카 딸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다가 헬레네의 여동생 에밀리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에밀리도 화가였다. 이 일련의 감정이 밴 사건들을 겪으면서 클림트는 창작 위기를 겪은 듯하며 그 과정을 통해 그의 그림과 도상은 새롭고도 고도로 개성적인 양식을 띠게 되었다. 클림트의 새 양식이 모든 이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1894년 그는 문화종교교육부로부터 빈 대학교 강당의 벽에 걸 그림으로 새 위대한 학부인 의학, 법학, 철학 분야를 찬미하는 작품 3점을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어둠에 맞선 빛의 승리를 그려달라는 요청이었다. 그는 1900년에 철학, 1901년에 의학, 1903년에 법학을 완성했다. 각 그림은 벨기에 상징주의 화가인 페르난 크노프에게 영향을 받아서 고도로 비유적인 양상을 띄었고 많은 교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평했다. 또 그 그림들은 너무 음란하고 상징적이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았다. 게다가 클림트가 그린 인체는 너무 추하다는 평을 받았다. 앞장서서 불만을 표출한 교수는 철학자 프리드리 요들이었다. 그는 자신들이 나체 미술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추한 미술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빈 미술사학파의 프란츠 비크호프 교수와 베르타 주커칸들은 비판자들에 맞서서 클림트를 격렬하게 옹호했다. 비크호프는 철학회에서 추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강연을 했다. 그는 현대가 그 나름의 감수성을 지니며 현대 미술을 추하다고 보는 이들은 현대의 진리를 직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미술사학파의 창시자인 알로이스 리글도 인생에서와 마찬가지로 미술에서도 진리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비크호프의 주장에 동조했다. 리글은 모든 시대는 그 나름의 가치체계와 감수성을 지니며 당대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 그것이 구현된다고 말했다. 이 맥락에서 비크호프는 클림트의 작품이 밤하늘의 별처럼 돋보인다고 주장했다. 그 그림들은 내용면에서뿐 아니라 구도면에서도 도발적이었다. 르네상스 이후로 화가들은 관람자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하는 현실적인 3차원 공간을 모사한 그림을 그려왔다. 클림트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예를 들어 의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3차원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3차원적이지 않다.
그들은 끝없는 허공에서 서로 겹쳐져 있다. 그 결과 일관적인 3차원 이미지라기보다는 사유의 시간적 흐름에 더 가까워 보인다. 관람자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이라기보다는 꿈속의 장면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사실 이 그림은 단절된 시각적 이미지들의 단편들이라는 꿈속의 무의식을 묘사한 프로이트의 말과 비슷하다. 즉, 클림트는 바깥 세계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대신에 다른 화가들이 여태껏 그리지 않았던 방식으로 무의식의 단편적인 본질을 포착하고 있다. 대학교의 그림이 거부당한 데 반발하여 클림트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 통찰력을 베토벤 프리즈 쪽으로 돌렸다. 1902년 그는 금편을 작품에 쓰기 시작했는데 이 재료는 다음 몇 년 동안 자주 쓰이게 되었다. 20세기 초에 베토벤은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와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가 그의 작품을 아주 높이 평가한 덕분이기도 했다. 빈이 베토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리기 위해 빈 분리파 화가들은 새 건물인 분리파 미술관의 개관식을 겸해서 베토벤을 기리기 위한 종합 예술작품, 건축, 조각, 그림, 예술, 음악 등 예술적 노련의 조합을 내놓을 계획을 세웠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는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지휘했고 조각가 막스 클링거는 베토벤 흉상을 제작했고 클림트는 그 흉상이 놓인 방의 벽의 위쪽을 따라 띠 모양의 장식인 프리즈를 그렸다. 이 프리즈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베토벤 9번 교향곡 해석을 토대로 했다. 그 작품이 행복과 사랑을 얻기 위한 인간의 투쟁과 갈망을 담아냈으며 예술의 종합을 통해 최고로 완성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클림트는 예술이 지상낙원이든 천국이든 간에 이상향으로 이어지며 그 이상향에서만 순수한 기쁨, 순수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려냈다. 그는 프리즈의 마지막 두 장면에서 천사들이 합창하고 연인들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 순수한 사랑을 묘사했다. 교수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준 벽 그림 3점과 그 뒤에 베토벤 프리즈는 코코슈카와 실레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캐스린 심프스는 이렇게 간파했다. 가장 진실한 그림은 대상들이 벌거벗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스럽게 노출되고 분노하고 일그러진 모습을 담은 것이다. 일단 클림트가 미술과 진리를 연결하는 길을 닦자 코코시카와 실레는 아름다움 및 아름다움과 진리의 결합에 미적 초점을 맞춘 기존 관점에 대담하게 도전하는 작품을 내놓았다. 클림트의 새로운 양식은 또 하나의 현대적인 개념을 통합했다. 관람자의 목, 즉 관람자와 미술의 관계라는 개념이었다. 관람자의 참여가 미술작품의 완성에 결정적이라는 개념은 20세기 초에 아마 당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사학자였을 알로이스 리글이 처음으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전개했다. 리글이 관람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은 더 큰 목표의 일환이었다. 미술사를 미술과 문화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는 미술작품을 분석하는 정형화한 방법을 도입했다. 리글은 미술작품을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미개념을 통해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신에 그 작품이 창작된 시대의 주된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예술의혹, 즉 한 문화 내의 미적 충동이라고 했고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시각 표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리글과 비크호프는 각 시대가 자신의 미학을 정의하는 새로운 가치 집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리글과 비크호프는 미술사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 미술에서 혁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중의 이해를 돕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리글과 비크호프의 미학관은 고전 미술에서 전통적으로 채택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을 맨 위에 놓고 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맨 아래에 놓는 식의 계층 질서에 토대를 두지 않았다.
미술에서의 추함을 보는 그들의 관점은 더 이전의 미술사학자들이 지닌 관점과 전혀 달랐다. 사실 그들이 대학교 벽에 걸린 클림트의 그림을 옹호할 때 보았듯이 많은 동료학자의 견해와도 달랐다. 1790년 이마누엘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지적했다시피 자연은 미술과 다르다. 자연에서 추한 것이 미술에서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아마 그 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로댕이 예술가들을 대변하여 한 말일 것이다. 특징이 없을 때, 즉 제시할 외면의 진리나 내면의 진리가 전혀 없을 때 말고는 예술에서는 그 어떤 것도 추하지 않다. 이 논리는 예술의 역설 중 하나를 드러낸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술가들이 관람자에게서 똑같은 감정을 환기해 왔는데도 사람들은 예술을 결코 지겨워하지 않는다. 왜 질리지 않는 것일까? 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미술을 추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일까? 리글은 모든 시대의 예술가들이 미술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것에서 진리의 새로운 차원을 찾도록 암묵적으로 대중을 교육한다고 답했다. 그는 20세기 화가의 작품에서 관람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과 17세기, 18세기, 19세기 화가의 작품에서 관람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과도 분명 다르다. 취향은 진화하며 그것은 어느 정도는 예술가들이 그 취향을 만들어내고 관람자가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의식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클림트와 후계자인 코코슈커와 실레는 관람자에게 삶의 표면 아래 놓인 무의식적인 본능적 충동에 관한 새로운 진리를 가르쳤다. 클림트, 그리고 현대는 인간에게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보여주는 시대라고 말한 건축가 오토 바그너는 19세기 말의 미술평론가 루트비 헤베시의 외침에 동조했다. 시대에는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미술이 출현한 역사적 맥락과 그림의 완성에 관람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리글은 미술이 보편적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라는 허세를 벗겨내고 미술을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서 나온 물질적 대상이라는 적절한 맥락에 놓았다. 에른스트 크리스, 언스트 곰브리치를 비롯한 후대 미술사학자들은 그의 개념에 영향을 받아서 더 객관적이고 엄밀한 미술사를 구축했다. 로키탄스키의 개념이 프로이트, 슈니칠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임상의학을 더 과학적 토대 위에 놓도록 당대의 의학자들을 자극한 것과 흡사하다. 리글은 클림트가 동료 모더니스트들과 오스트리아 미술의 빈 분리파 운동을 시작한 지 몇 년 뒤인 1902년에 출간한 이제는 고전이 된 책 네덜란드 단체 조상화에서 자신의 개념을 펼쳤다. 이 책은 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이탈리아 미술을 16세기와 17세기 네덜란드 미술과 비교했다. 비잔틴, 고딕,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미술 중 상당수는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를 묘사하고 관람자로부터 경건함, 신앙, 동정심, 연민, 경외심, 열정 같은 이상화한 감정을 이끌어내도록 고안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종교적 계층 구조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확립하고 전파했으며 그 구조는 당대의 단체 조상화에 반영되어 있다. 1427년경에 그린 톰마소 마사초의 삼위일체가 대표적이다.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벽에 그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극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에서 인물들은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계층 질서 속에서는 모두가 세계에서 자신이 있을 위치가 어디인지를 안다. 관람자는 그림 바깥에 있고 헌금자는 그림의 앞쪽 끝에 있다. 슬퍼하는 마리아와 요셉은 헌금자 뒤편으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의 양편에 있다. 그리고 하느님은 예수의 위에서 굽어보고 있다. 3차원 장면을 벽이라는 2차원 표면에 투사한 이 직선 원근법은 이 계층 구조를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마리아가 그림 바깥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장면을 가리키며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긴 하지만 이 그림은 그 자체로 완결한 드라마다.
이야기를 완성하는데 관람자의 참여는 필요하지 않다. 이 자족성은 비잔틴, 고딕, 르네상스의 많은 그림이 지닌 특징이며 리글이 내적 일관성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여준다. 16세기와 17세기 네덜란드는 상호 존중과 시민의 책임의식으로 결속된 민주사회였다. 리글은 몇 가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 그림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계층 조직화가 평등주의적인 네덜란드 화가들의 미적 충동과 맞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네덜란드 화가들은 창작 활동과 작품에서 서로를 향한 주의, 즉 서로를 존중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인간의 평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한 최초의 화가였다. 따라서 1616년 프랑스 알스의 성 조지 시민군 장교들의 연회의 경우 계층 구조가 있기는 해도 하인들까지 참여하는 공통의 가치 체계를 강조한다. 마사초의 내적 일관성과는 대조적으로 네덜란드 화가들은 리글이 외적 일관성이라고 부른 것을 빚어냈다. 외적 일관성에서는 관람자의 참여가 이야기와 그림을 완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림 속에 자리한 사람들은 서로 동등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뿐 아니라 그림 밖의 관람자와도 동등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몇몇 초기 작품에서는 주로 시선을 마주치는 방식으로 이 평등성을 이루었다. 더 뒤의 그림들에서는 관람자를 그림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쓰였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관람자의 참여를 인정한 리글의 견해는 미술에 대한 관람자의 반응이라는 문제를 고찰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나중에 곰브리치는 이 개념을 더 다듬어서 그것을 관람자의 몫이라고 지칭했다. 미술평론가 볼프강 캠프는 클림트가 프란츠 슈베르트 탄생 100주년으로부터 2년이 지난 1899년에 그린 피아노 앞의 슈베르트를 네덜란드 단체 초상화의 연속선상에 놓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주의의 윤리학을 철저히 따른다. 슈베르트는 음악에 주의를 집중하고 4명의 청중은 슈베르트에게 주의를 집중하며 청중 가운데 한 명은 관람자에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관람자를 그림으로 끌어들여서 원을 완성한다. 클림트, 코코슈카, 실레는 관람자의 역할과 관련해 2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그들은 관람자와 그림 속 인물들 사이의 사회적 평등이 아니라 감정적 평등을 토대로 한 외적 일관성을 지닌 작품을 그리고 싶어 했다. 네덜란드 화가들이 관람자를 그림 속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초청한 반면 빈 화가들은 관람자를 그림의 감정 공간 속으로 초청했다. 빈의 화가들은 관람자의 감정이입을 일으킴으로써 관람자가 그림 속 인물의 본능적 충동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빈 화가들은 감정 반응이 일어나도록 그림의 구도를 잡았다. 어떤 사회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많이 등장시키는 네덜란드 그림과는 달리 빈의 그림에는 대개 사적인 공간에서 2-3사람으로 이루어진 소집단이 등장한다. 관람자는 지위, 교육, 예법이라는 공식적인 장벽이 제거된 상태에서 그들을 직접 대하고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할 수 있다. 둘째, 외적 감정이입적 일관성이 외적 사회적 일관성보다 더 선택적이고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빈 화가들은 자신을 대중을 교육하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 또는 그 가치를 공유하도록 쉽게 교화할 수 있는 집단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보았다. 클림트와 그 계승자들은 관람자가 모델의 정신세계를 인정하고 따라서 모든 이에게 있는 무의식적 불안과 본능적 충동을 드러내는 새롭고 더 감정적으로 성찰하는 방식으로 미술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도우려 애썼다. 그들은 무의식적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형태를 과장하고 일그러뜨렸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현대적이며 세속적인 관람자로부터 종교적인 관람자가 고딕 조각이나 마니에리즘 미술을 보면서 느끼는 것과 같은 유형의 강력한 감정을 이끌어내려 애썼지만 고통, 연민, 두려움 같은 더 의식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춘 종교 미술과는 달리
오스트리아 모더니즘 미술은 무의식적 희열과 공격성에 초점을 맞췄다. 빈 미술사학파가 고전주의에서 모더니즘으로 옮겨갈 때 리글과 비크호프, 그들의 제자들은 전통과 혁신 사이의 새로운 길을 모색했고 미의 관점 변화를 새로운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빈 미술사학파에서 리글과 함께 연구한 후배 막스 드보라크와 오토 베네슈는 오스트리아 표현주의를 이 변화하는 미적 관점과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았다. 크리스의 스승인 드보라크는 코코슈카를 옹호하기 시작했고 베네슈는 신뢰를 후원했다. 클림트는 자신의 벽 그림이 받은 반응에 몹시 마음이 상했다. 미술이 무엇을 전달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소유하고 관람하기를 원치 않았던 클림트는 그 그림을 되샀다. 그는 다시 내면으로 관심을 돌려서 자신이 그 벽 그림에서 전개하기 시작했던 표현주의적 주제들을 장식적인 아르누보 양식의 그림들에 점점 더 통합해 나갔다. 당대의 다른 많은 화가가 그러했듯이 클림트도 1850년 파리에서 출현한 나치 사진술을 포함하여 사진술이 점점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대중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가 사진술의 사실주의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그의 그림 속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사실에 충실한 묘사에서 더 상징적인 회화로 넘어갔다. 곰브리치는 이 점을 잘 설명한다. 사진사에서 예전에 화가에게 속했던 기능들을 서서히 빼앗고 있었다. 그리하여 대안 영역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런 대안 영역 중 하나는 그림의 장식적 기능에 있었다. 자연주의가 형식적 조화를 위해 내버린 바로 그 기능 말이다. 또 하나는 뇌리를 맴도는 상징을 통해 꿈같은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단순한 사실 묘사를 초월할 수 있는 시적인 상상력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나왔다. 둘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었다. 세기 말의 거장들은 종종 둘을 한 작품 속에 융합했다. 물론 구스타프 클림트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의 그림들은 1900년경 비뇌 미술계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소묘에서 보이는 섬세함과 여성의 내면적 삶을 간파한 통찰력 면에서 그는 당시의 사진술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클림트의 여성들은 관능적인 몽상을 그 어떤 사진기를 위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적이면서도 자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사는 세계,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클림트는 종종 여성 주변을 도상적이고 성적인 상징으로 장식함으로써 그 몽상을 강화하고 자신이 소묘에서 깊이 탐구한 여성의 심리와 사진술의 현실성 사이의 간격을 더욱 넓힌다. 1898년에서 1909년에 걸쳐 일어난 클림트의 화풍 변화는 겉모습 아래로 들어가서 모델의 감정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그의 태도를 반영한다. 그는 의식의 표면 밑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첫 단계로서 화폭에 담긴 그림의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프로이트는 비유를 써서 무의식적 힘이 인간의 행동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설명할 수 있었고, 슈니틀러는 내적 독백을 이용하여 그 힘들이 등장인물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평평한 2차원 표면에 인간 정신의 깊이를 묘사하고자 한 클림트에게는 새로운 미술 전략이 필요했다. 그 전략을 짜내기 위해 그는 훨씬 더 이전의 미술 양식에 눈을 돌려 영감을 얻었다. 바로 비잔틴 미술이었다. 곰브리치가 지적했듯이 서양 미술의 역사는 사실주의를 향한 체계적인 발전이 특징이다. 즉, 평평한 2차원 표면에 믿을 수 있는 3차원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다. 클림트는 비잔틴 미술의 특징인 2차원적 표현의 현대적인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3차원 현실을 포기했다. 그는 평면적인 금박 장식을 입힌 넓은 영역의 3차원 인물 묘사를 결합해 그림의 부분들이 서로 삐걱거리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듯한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낸다. 이 효과는 작품의 관능적인 분위기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에두아르 마네와 폴 세잔의 그림에서 이미 선보인 바 있는 이 이차원성을 강조하는 화풍은 20세기 내내 입체파를 비롯한 여러 화가에게 채택되어 널리 퍼졌다. 모더니즘 화가들이 이차원만을 이용하는 근거는 미술이 물리적 현실을 재현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저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실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 따라서 미술은 더 고차원적이고 상징적인 진리를 추구하거나 진리를 그저 하나의 대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평론가이자 추상표현주의 그림의 대가인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1960년 모더니즘 그림을 다룬 선구적인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모더니즘의 본질은 한 분야의 특징적인 방법을 써서 그 분야 자체를 비판한다는 데 있다. 모더니즘은 미술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미술을 이용했다. 옛 거장들은 그림의 매체, 편평한 표면, 틀의 모양, 색조의 특성에 내재된 한계를 암묵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인정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다루었다. 모더니즘은 이 똑같은 한계를 긍정적인 요인으로 간주하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평면성이 다른 예술에는 없는 그림만이 지닌 조건이었기에 모더니즘 그림은 전적으로 평면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 클림트는 평면성을 진리로 여겼다. 그는 1898년 팔라스 아테나에서 평면성과 금박 장식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1903년 그는 비잔틴 모자이크화를 연구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라벤나를 여행하면서 더욱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기독교 미술의 초기 사례에 해당하는 이 그림들은 벽에 그려진 모자이크화의 물질적 특성을 강조하는 평면성과 클림트가 그리고자 했던 고차원적 현실인 영성을 강조하는 금박 배경이 특징이다. 라벤나는 6세기에서 8세기에 이탈리아의 넓은 지역을 다스린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고 중세 유럽의 문화적, 예술적 중심지 중 한 곳이었다. 라벤나의 모자이크화는 규모 면에서 기념비적이며 금, 밝은색 유리, 귀석으로 풍성하게 장식되어 있다. 클림트는 산 비탈레 성당의 모자이크화, 특히 547년경에 제작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부인인 테오도라 황후의 모자이크화에 매료되었다. 매우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여겨지는 황후는 자주색 겉옷을 입고 사파이어, 에메랄드, 그 밖에 귀석들이 박힌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다. 클림트는 이차원성이 그녀의 이미지에 자연을 모사하려는 당대의 시도들과 달리 추상적인 초시간성과 율동적인 구도를 부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잔틴 모자이크화의 영향을 받아서 클림트는 평면성을 고도로 장식적인 화풍과 결합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사각형 캔버스에 금과 금속 색깔을 써서 그림을 그렸다. 베토벤 프리즈에서 처음 사용했고 아버지의 금세공 공방에서 친숙했던 색깔이었다. 초상화의 심리적 의미와 깊이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그는 도상학적인 성적 상징들을 써서 캔버스를 장식했다. 그는 베르타 주커칸들의 살롱을 드나들면서 그녀의 남편 에밀 주커칸들에게서 생식세포의 모양과 형태를 배웠다. 게다가 미술사학자 에밀리 브라운이 밝혀냈듯이 클림트는 다윈과 진화론을 알고 있었고 현미경으로 본 정자, 난자, 베아의 사진이 실려있는 4권짜리 동물계 자연사도 지니고 있었다. 이 사진들은 그의 그림에서 양식화한 형태로 모델의 의상에 장식 무늬로 그려져 있다. 클림트는 이 장식을 이용해 모든 인간 삶의 토대를 이루는 형태들을 제시한다. 평면성과 장식이라는 이 두 양식 변화를 통해 클림트의 황금기가 열렸다. 이 시기는 그가 빈으로 돌아온 1903년부터 1910년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다. 평면성과 금박 장식의 결합은 아마도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1907년에서 8년작 키스에서 정점에 이른다. 이 그림에서 연인들의 몸은 거의 완전히 옷으로 덮여 있고 옷은 2차원적인 금박 장식의 배경과 융합되어 있다. 이 그림은 탁월한 양식화를 통해 욕망을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 사실 두 사람의 몸이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언뜻 보면 융합된 듯하다. 게다가 연인들의 옷은 여성이 무릎을 대고 있는 꽃장식 바닥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도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남성의 망토에 그려진 세워진 직사각형들은 정자를 상징하며 여성의 옷에는 여성의 생식력을 상징하는 타원형과 꽃이 그려져 있다. 성적 상징으로 채워진 두 영역은 나란히 뻗어가다가 서로 융합되어 약동하는 공통의 편평한 토대인 금빛 전을 이룬다. 클림트 연구자인 알레산드라 코미니는 이를 원 형태와 수직 형태의 화려한 교합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욕망의 상호관계의 궁극적인 절정이라고 표현했다. 비록 클림트는 긴 생애 내내 여성을 그렸지만 가장 유명한 초상화들은 이 황금기에 그려진 것으로 모두 이상화한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 이 그림들 자체는 속세를 초월한 듯이 보인다. 그의 소묘와 대조적으로 이 그림들은 모델의 심리를 파헤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여성들의 얼굴은 불가사의함, 전형적인 광휘, 모호한 감정을 발산하고 있다. 아마도 클림트의 초상화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은 1907년에 그린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초상화일 것이다. 2006년 로널드 로더가 구입한 바로 그 작품이다. 클림트는 그 작품에서 편평한 추상적 금박 장식을 배경으로 모델의 매우 사실적인 3차원 모습을 그려 넣었다. 그는 비잔틴 모자이크화를 연구하기 위해 라벤나로 간 1904년에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완성된 작품을 보면 테오도라 황후의 모자이크화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황후처럼 아델레도 기하학적 형상들에 둘러싸여 있다. 비록 한눈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녀는 나선 형태로 화려하게 장식된 안락의자인 일종의 옥좌에 앉아있다. 이 초상화는 클림트의 새 화풍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를 보여준다. 그림의 다양한 요소 사이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한 것이다. 관람자는 아델레의 덧옷, 의자, 배경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사실 경계들은 서로 전환되면서 관람자의 공간과 형태 지각에 약동하는 이동 감각을 일으킨다. 배경을 편평하게 하고 아델레의 덧옷과 융합함으로써 클림트는 인물과 배경 사이, 인물과 표면 장식 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을 없앴다. 이 점은 초상화에서 더욱더 두드러진다. 덧옷의 중심부, 몸에 가장 가까운 부분은 키스 같은 다른 작품들에 있는 것과 비슷한 직사각형과 타원형의 성적 상징들로 덮여 있다. 그녀의 구부린 손은 키스에 그려진 두 연인의 손 모양과 똑같다. 나중에 코코슈카와 실레는 감정을 상징하는 데 손을 이용하는 클림트의 이 방식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 이동하는 듯한 경계와 상징적인 장식이 빽빽하게 채워진 옷을 통해 관람자는 배경에 엄밀하고 질서 있는 기하학이 구속하고 사회적으로 제약하는 것인 반면 아델레의 옷에 그려진 상징들이 그녀의 본능적인 충동을 드러낸다는 인상을 받는다. 클림트 연구자 소피 릴리와 게오르크 고이 구슈는 이 갈등을 이렇게 평한다. 클림트의 이 그림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강렬하게 보여주는 시각적 표현인 듯하다. 즉 프로이트가 몇 년 앞서 꿈의 해석에서 전개한 의식 아래에 묻힌 감정이 위장된 형태로 표면으로 부상한다는 이론이다. 무정형의 배경으로부터 손과 얼굴을 드러내 모델의 정신을 표현하려 애쓴 렘브란트와 비슷하게 클림트는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의 손과 얼굴만을 노출시킨다. 하지만 테오도라 황후의 영적인 이미지와 달리 아델레의 초상화는 도톰한 입술, 발그레한 얼굴, 반쯤 감은 눈, 갈망하는 듯한 유혹적인 웃음을 통해 그녀를 표현한다. 루비와 사파이어가 박힌 다이아몬드 목장식은 아델레의 얼굴과 부유함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왼쪽 팔목의 황금 팔찌도 마찬가지다. 모델을 거의 사진처럼 똑같이 묘사하고 고도로 장식된 황금 덧옷과 배경 안에 넣는 원숙한 장식 솜씨 덕분에 곧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클림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거의 다 여성이었다. 자화상을 끊임없이 그린 코코슈카, 실내와는 정반대로 클림트는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다. 나는 결코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다. 나는 그림의 대상으로서 나 자신보다는 남들, 무엇보다도 여성에게 관심이 있다. 아르누보에서 모더니즘으로 나아가면서 클림트는 부친과 동생의 죽음, 그리고 에밀리와의 혼인한 이후에 자신이 주로 생각하게 된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 주제들은 표현주의의 특징이 되었다. 바로 성욕과 죽음이었다. 그리하여 프로이트, 슈니칠러와 동시에 클림트는 인간 행동을 추진하는 무의식적 본능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성 내면의 삶을 밝혀내는 무의식의 화가가 되었다. 클림트는 여성의 에로티시즘이 유혹하는 힘만이 아니라 파괴하는 힘도 지니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몇몇 작품에서 그는 새침 떠는 여성스러운 모습, 즉 심리적인 면을 전혀 깊이 파고들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모습 대신에 더 노골적으로 관능적인 모습을, 남성과 똑같은 감정을 드러내는 여성을 그렸다. 쾌락뿐 아니라 고통도, 사뿐 아니라 죽음도 느낄 수 있는 여성이었다. 그는 에드바르 뭉크를 비롯한 더 이전의 화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위험한 비합리적 힘이라고 여긴 것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럼으로써 섹스의 결과가 반드시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중 첫 번째 그림은 1901년 성서 속 인물 유디트를 그린 초상화였다. 여기서 클림트는 여성의 힘이 남성을 매우 섬뜩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디트서에는 용기와 힘과 지략으로 주민들을 구한 독실한 젊은 미망인인 유대인 여걸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기원전 약 590년에 홀로페르네스가 이끄는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군대가 베툴리아시를 포위 공격했다. 포위당하자 곧 주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디트는 그들을 구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하녀와 함께 도시를 탈출하는 척했고, 그러다가 홀로페르네스와 마주쳤다. 홀로페르네스는 그녀의 대단한 미모에 사로잡혔다. 그는 그녀를 즐겁게 하기 위해 잔치를 벌였고, 그녀는 그에게 술을 계속 권했다. 잔치가 끝난 뒤 유디트는 홀로페르네스와 함께 그의 막사로 갔고, 그곳에서 그를 유혹했다. 술에 취하고 만족을 느낀 홀로페르네스는 깊은 잠에 빠졌다. 유디트는 그의 머리 위에 놓인 칼을 들어서 홀로페르네스의 머리를 잘랐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들고 베툴리아로 돌아왔다. 적장의 머리를 본 시민들은 용기를 얻어 바빌로니아인들을 물리쳤다. 클림트는 유디트에서 그 독실한 미망인을 극단적으로 해석한다. 그녀를 여성의 성적인 충동이 지닌 파괴적인 힘의 상징으로 묘사한다. 거의 벌거벗은 채 유혹한 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는 요염하기 그지없다. 아시리아 나무들의 황금가지 사이에 어두운 하늘로 표현된 그녀의 검은 머리칼은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생식력의 상징이다. 사치스럽게 치장하고 희열을 느끼고 있는 이 젊은 여성은 오르가즘의 환희에 젖은 듯 반쯤 감은 눈으로 관람자를 쳐다본다. 관람자에게 자신의 희열을 느껴보라고 유혹하는 한편으로 유디트는 홀로페르네스의 잘린 머리를 보여준다. 그림에는 일부만이 드러나 있다. 참수라는 주제는 유디트의 황금 목장식을 통해 더 강조된다. 배경과 똑같은 금박 양식으로 표현된 목장식은 유디트 자신의 머리를 붙인 머리를 몸과 분리한다. 비록 그림의 제목을 통해 이 여성이 유디트임을 알 수 있지만 아델레 블로우바우어와 닮은 이 위험한 미모를 지닌 여성은 당시 빈 상류층의 우아한 귀부인 같은 모습이다. 클림트가 주로 그렸고 그와 연애를 하기도 한 여성 말이다. 그녀의 장신구는 오래된 양식이긴 하지만 현대의 물건임이 분명하며 그녀의 옷은 빈 공방 공예예술의 공예 양식의 특징인 고운 재질을 떠올리게 한다. 클림트의 유디트와 1598년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가 그린 유디트를 비교하면 흥미롭다. 클림트와 마찬가지로 카라바조도 관습을 떨쳐낸다. 그는 이상적인 미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를 결코 존중하지 않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미술을 보고자 했다. 또 클림트처럼 카라바조도 대중에게 충격을 주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치명적인 유혹력을 즐김으로써 관람자를 충격에 빠뜨린 클림트의 유디트와 달리 카라바조의 유디트는 순결해 보이며 유혹하는 행위와 성욕을 거부한다. 클림트의 유디트는 진정한 파파탈이다. 즉 그녀는 남성에게 욕정과 두려움을 함께 불러일으키고 양쪽으로부터 쾌락을 얻는 존재다. 우리는 홀로페르네스가 왜 그녀에게 홀렸는지를 이해한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유혹적이다. 게다가 목을 베었음에도 그림에는 피나 폭력의 흔적이 전혀 없다. 유디트의 홀로페르네스 사례는 그저 상징적으로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그림은 프로이트가 여성의 성욕이 해방될 때 수반될 것이라고 예측한 심리적 문제를 드러낸다. 즉 성적 불안 및 섹스와 공격성의 관계, 삶과 죽음의 관계에 관한 남성의 악몽을 드러낸다. 클림트는 프로이트가 거세 불안에 관해 쓰기 이전에 이미 이 문제를 인식했다. 이 그림은 여성의 성적 욕망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기 때문에 더 흥미롭다. 클림트가 자신의 섬세한 소묘들에서 상대방과 함께 또는 방탕한 개인적 판타지에 빠져들어 성생활에 탐닉하는 여성을 통해 가장 흔히 보여주는 것은 섹스의 쾌락적 측면이다. 하지만 그는 유디트에서 성욕의 파괴적인 측면도 드러냄으로써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성적 감정의 범위가 남성의 것과 비슷하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식을 확대한다. 클림트는 사랑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애쓴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은 생활사라는 맥락에서 다룬 그림들일 것이다. 1911년에 그린 죽음과 삶에는 오른쪽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고 왼쪽에는 죽음만이 홀로 서 있다. 클림트는 별개의 색깔 영역을 통해 죽음을 삶에 통합한다. 죽음은 밤의 색깔로 자신을 감싸고 있고 삶과 사랑을 나타내는 인체들은 다채롭고 화려한 장식으로 풍부한 다양성을 표현한다. 사랑과 죽음은 희망원에서 더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자랑스럽게 드러낸 음모와 어울리는 빛나는 붉은 머리칼을 지닌 나체의 임산부는 아기 생각에 잠겨 있지만 죽음의 해골이 그늘을 들이우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따라서 클림트의 뒤를 이은 코코슈카와 실레가 인간 행동의 밑바탕에 놓인 성, 공격성, 죽음 같은 무의식적 본능을 고도로 독창적인 방식으로 탐구한 것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